리스크 매니지먼트 앤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줄여서 그냥 우리 RIM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FRM이 원래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뭐 내용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이야기 이름이 붙어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RIM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포트폴리오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개별 자산 하나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걸 지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도 그 대출 포트폴리오 같은 크레딧 자산이 아니고 마켓 리스크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뭐 구성을 해서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을 관리하자, 이런 쪽에 이제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앞부분에 그 페이지 로마 숫자 3로 되어 있는 컨텐츠 한번 봅시다. 목차에 보면요, 리딩 80에 팩터 티오리가 있고, 그 다음에 81에 팩터스, 그리고 리딩 82에 알파 있고요. 83에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그리고 84에 포트폴리오 리스크, 뭐 파인드 리스크 버제팅, 리스크 모니터링, 포트폴리오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헤지 펀드, 그 다음에 듀 딜리전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파인딩 버닝 메이드 오프라는 뭐 케이스까지, 리딩 90까지 이렇게 해서 80부터 90까지가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인베스트먼트 주제인데, 이거를 조금 카테고라이제이션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카테고라이제이션 해서 그 팩터, 그 카테고라이제이션 돼 있는 그 챕터들끼리 좀 묶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먼저 그 리딩 80에 나오는 팩터 티오리 하고요. 그 다음에 그 80, 81, 82 이 세 가지가 다 팩터 티오리의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에 뭐 옛날에 공부한 거 있습니다만, 수익을 얻을 때에 무염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무염보다는 좀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자산에 투자해서 우리가 얻는 위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리스크 팩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얻는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80, 81, 82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무염 대비 초과 수익을 얻는 이유는 어떤 자산에 투자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팩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팩터 리스크 프리미엄을 얻는 거다. 그런 팩터가 뭐가 있는 거지? 여러 개의 팩터가 있을 수 있는데, 팩터가 딱 하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모형을 싱글 팩터 모델이라고 하고, 팩터가 여러 개 있어요라고 하면 멀티 팩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싱글 팩터 모델 아주 대표적인 거로 파트 1에서 공부했던 게 CPM 있어요. CAPM. CAPM은 무염 대비 우리가 초과 수익을 얻는 이유는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을 얻기 때문이다. 근데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은 모든 자산이 공통으로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개별의 자산들이 그 마켓 팩터에 가지고 있는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민감도에 비례해서 프리미엄을 얻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민감도가 도대체 뭔가요? 그게 곧 베타다. 그래서 베타가 높으면 위험 프리미엄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다. 이런 걸 우리 공부한 적이 있어요. CAPM이 대표적인 싱글 팩터 모델이고, 그거 말고 APT라는 것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아비트리지 프라이싱 티오리, APT는 대표적인 멀티 팩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위험 대비 초과 수익을 얻는 이유는 팩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얻는 거다. 이게 이제 팩터 티오리예요. 그러면 팩터의 종류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리딩 81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82에서 어노멀리는 우리가 원래는 팩터에 대한 프리미엄만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팩터의 프리미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 젠센의 알파, 우리는 그런 거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젠센 알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노멀리예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로리스크 어노멀리라는 게 있는데, 그 로리스크 어노멀리 알파라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 체계적 위험에 해당되는 민감도를 우리가 베타라고 말을 하면, 그 베타에 비례해서 팩터 프리미엄을 얻는 게 정상적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베타에 비례하는 위험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뭔가 더 얻게 되면 우리는 그걸 알파라고 부르는데, 이 알파는 팩터 프리미엄을 초과하는 수익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시장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런 걸 어노멀리, 시장의 일회 현상이라고 하고요.
80, 80, 82는 다 팩터 티오리의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묶음으로 청크라고 하죠. 청크. 묶음 단위로 해서 이거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83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이 있어요.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걸 공부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파트 1에서 공부했던 걸 한번 기억을 해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는 게 좋은가요? 포트폴리오. 잘 짜야지. 잘 짜야긴 짜야 되는데, 위험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무위험 자산도 같이 결합해서 가지고 있자. 그래서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는 CML 이런 것도 다 공부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그 쇼핑 카트, 쇼핑 리스트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냐? 마켓 포트폴리오라는 게 들어있어야 된다. 근데 이 마켓 포트폴리오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보면은 몇 개를 선택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리딩 83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은요, 이거는 액티브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복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자산들을 선별해서 나는 이거 가지고 있을 거야. 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는 초과 수익을 좀 얻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주로 골라서 담을 거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요, 모든 투자자는 마켓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답안이라고요. 그런데 마켓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눈치 고 봐도 없어요. 다 보면은 너 주식 몇 개 들고 있니 하게 되면 너 우리나라 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숫자가 대충 한 1,900개쯤 돼요. 그리고 코스닥까지 합치게 되면 한 2,400개쯤 됩니다. 그러면 2,400개 주식을 다 들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20개도 안 가지고 있어 보면은 그나마 10개쯤 가지고 있으면 와 진짜 종목 많이 가지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10개 내지는 20개의 종목들을 뭘로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의 이야기입니다. 액티브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이죠. 자,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리딩 84에서 포트폴리오 리스크 애널리티컬 메소드는 우리가 구성하는 포트폴리오가 시장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란 말이죠. 주식이, 대표적으로 주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부했던 게 밸류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개별 자산의 밸류 리스크 이렇게 구하는 거다.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포트폴리오 밸류 리스크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그걸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리딩 84에서 나오는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전부 다 밸류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밸류 리스크. 포트폴리오 밸류 리스크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딩 85에서 Fry and Risk Budgeting and Investment Management.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 맨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뭘까요?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입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위험을 감내할 수 있어. 본인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갖다가 테이킹 해야 된다고요. 자, 그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 한도 내에서 위험을 어떻게 테이킹 할 거니, 예컨대 주식에는 얼마 투자하고 채권에는 얼마 투자할 거니 이런 것들이 리스크 버지팅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위험 한도 내에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여기 리스크 버지팅에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리고 리딩 86에서는 리스크 모니터링 앤드 퍼포먼스 메저먼트, 그리고 그 밑에 포트폴리오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86, 87은요, 전부 다 포트폴리오의 성과 측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까? 이거를 볼 텐데, 아니 수익 얻은 거야. 당연히 그냥 몇 프로 수익 났습니까? 그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수익을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 평가를 할 때는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더불어서 그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리스크 테이킹을 했습니까? 위험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86, 87은 전부 다 퍼포먼스 매저먼트, 성과 측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가서 좀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하고, 88하고 89는요, 두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 보면 대부분이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포트폴리오 이론이 가지고 있는 코어에 해당되는 컨셉은 서로 상관성이 낮은 자산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같은 기대 수익에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코릴레이션이 낮은 것끼리 투자하면 된다. 자, 그러면 코릴레이션이 낮은 아주 대표적인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헤지 펀드라는 것도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 속에 집어넣게 되면, 헤지 펀드를 집어넣게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갖다가 높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헤지 펀드는 말 그대로 시장으로부터 헤지되어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때에 헤지되어 있는 펀드는 움직임이 덜하단 말이죠. 시장이 움직이고 연동을 하질 않아요. 하지만 수익률은 자기의 고유한 수익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의 코릴레이션은 되게 낮으면서 고유한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는 헤지 펀드를 넣게 되면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헤지 펀드를 88챕터 하고 89챕터에서 공부할 거예요. 88챕터는 구체적으로 헤지 펀드는 어떤 전략들을 쓰는 겁니까? 이런 전략에 대한 소개를 88에서 할 거고, 그 다음 89에서는 헤지 펀드 같은 데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듀 딜리전스, 실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실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딩 90은 요거는 이 폰지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 그런 거 많죠? 뭡니까 이거? 피라미드 조직 같은. 그래서 피라미드 조직이 있어요. 피라미드. 누군가를 끌고 들어오게 되면 나한테 수익을 좀 더 줄게 이러면서 일종의 폰지 게임이라는 피라미드 게임, 우리가 좀 나쁜 표현을 하게 되면 일종의 사기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버니 메이도프라는 폰지 게임을 해서 진짜 투자자를 기만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됐던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이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90 케이스는 잘 모르는 전략을 쓰고 있는 투자를 하면 그 투자가 높은 수익을 얻는다고 말을 할 때는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어서 이런 수익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위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은 수익만 얻는 거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대표적인 그런 이 사기 모델이 폰지 게임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폰지 게임에 대한 소개를 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카테고리로 보게 되면 일단은 팩터 이론에 대한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걸 묶음으로 해서, 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 포트폴리오 리스크 측정하는 방법, 나중에 포트폴리오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헤지펀드 같은 것도 같이 집어넣으면 좋지 않나요? 헤지펀드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쓰는 거며, 뭘 체크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좀 사기를 당했던 그런 건들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 끝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자, 이것도 주제는요, 굉장히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프랙티컬한 실무적인까지 좀 이렇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팩터 띠오리는 굉장히 이론적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자꾸 접근이 됩니다. 자, 먼저 팩터 띠오리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리딩 80에. 자, 여기서 말하는 팩터는요, 팩터 앞에다가 페이지 1페이지에 리딩 80의 팩터 띠오리 앞에다가 요렇게 리스크란 말 한 개 더 쓰세요. 리스크. 리스크 팩터 띠오리. 우리가 리스크 팩터에 투자했으니까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을 얻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원천은 리스크 팩터 때문이다. 자, 그게 이 팩터 띠오리 처음부터 끝입니다. 그럼 팩터가 몇 개 있니? 한 개 있으면 싱글 팩터 모델, 여러 개 있으면 멀티 팩터 모델 되고, 구체적으로 팩터의 종류가 뭐지? 스페시픽하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한번 전개를 해 볼 거예요.
자, 이거 좀 포커스해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문장에 굉장히 정확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주제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네, 보니까. 첫 번째네. A key point is that it is not exposed to an asset that is rewarded, but exposed to the underlying factors. 우리가 뭔가 reward, 수익을 얻는 이유는 자산에 투자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팩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팩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위험 프리미엄을 얻는 거다. 자, 그리고 the risk of these factors is being rewarded with the risk premium. 이런 팩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어떤 팩터들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챕터는 굉장히 이론적이에요. theoretical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t equal 0 시점이고, 이게 그냥 원 피어리드라고 합시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원 피어리드인데 이게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에요.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은 다른 말은 리스크 호라이즌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여기서 리스크 프리한 세상으로 들어가세요. 아무런 위험이 없는 세상에 들어갔다. 자, 리스크 프리한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여기다가 1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수익률 얼마 얻을까요? 보게 되면요.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 얻겠죠. 리스크 프리를 얻을 거예요. 뒤에 가게 되면 1 더하기 RF 받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근데 리스크 프리한 세상 말고 리스키한 세상을 들어갔습니다. 자, 리스키한 세상.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든다면 회사채 이렇게 생각하세요. 회사채. 자,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한 세상은 예를 든다면 국채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1 투자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수익률을 얻습니까? 무위험 수익률을 얻는 게 아니고요. 무위험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죠. 그래서 1 투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Y라는 수익률을 얻을 텐데 요 Y는 말이지 이런 거라고. Y는 RF 더하기 이게 이제 뭐가 붙어야죠. 우리 이런 거 위험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을 갖다가 크레딧 스프레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죠? 어떤 스프레드를 붙여야 된다고. 요 스프레드가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리스크 프리미엄. 자, 어떤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냐면 첫 번째요. 이게 회사채예요. 이거는 국채라고요. 같은 만기를 가지고 있는데 만기는 같아요. 근데 회사채를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국채에 비해서는 디폴트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 얻어야죠, 당연히. 두 번째 또 있어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말하게 되면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게 되면, 자,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게 되면, 국채를 현금으로 바꾸자, 빨리 바꾸져요. 아무 문제 없이. 하지만, 회사채를 팔아서 이걸 현금으로 바꾸자. 위험한 세상에서는 회사채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필요해서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채권을, 국채는 빨리 바뀌지만 회사채는 빨리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위험이 있는 거냐면, 얘는 리쿼리티 리스크 프리미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위험 프리미엄이 있다고요. 자,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언제 얻어요? 프리미엄을. 프리미엄을 과연 언제 얻을까? 매입 시점에서, 이게 매입 시점인데 얻을까?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끝나고 나면 얻을까? 프리미엄을, 스프레드를.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끝나고 나면 얻는 거죠. 그래서 자, 앞으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말이 나오게 되면요. 이거 위험 프리미엄은 언제 실현이 되는 거냐. 중간에 만약에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만약에 이 회사가 디폴트 나버렸다. 굳어 나버렸다. 그럼 위험 프리미엄 얻을 수가 없죠. 못 얻습니다.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말이 나올 때는 자, 우리는 모든 걸 다 견디고요. 이렇게 시장 유동성이 확 사라져가지고 위험 투자를 안 하는 세상도 나는 다 견디고, 그 다음에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가슴 졸이는 시간을 다 견디고, 이렇게 해서 무사히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실현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예를 들어서 용병이 있다라고 쳐요. 용병. 자, 용병은 전쟁터에 나가니까 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생명수당을 요구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할 거라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자, 그게 나중에 내가 이만큼의 수익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끝까지.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끝나야 된다고요. 전쟁이 끝나야만이 그 프리미엄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건 언제 요구하는 거냐면 전쟁이 임박했을 때, 전쟁이 터졌을 때 요구를 하죠. 나 이거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위험 프리미엄 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는 그때 하는 거지만 왜요?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위험 프리미엄 요구하지만 나중에 실현이 되는 건 언제 실현이 되는 거냐면 평화가 오게 되면 실현이 됩니다.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 위험하니까 당연히 위험 프리미엄을 받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럼 위험 프리미엄을 다 실현을 시키는 거냐.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아닙니다. 위험한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가 안 돼요. 그때 그러면. 그 수익률이.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올 때 전제는 뭐냐 하면 투자 호라이즌 끝날 때까지 나는 살아있는다. 이게 무사히 끝까지 간다. 이런 개념이 딱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밑에 이제 모듈 80.1에 Factors that impact asset prices and CPM. In the context of factor investing, 투자는 이제 우리가 asset에 대한 investing이 아니고요. factor investing이다. factor에 투자하는 거다. It is easy to think of assets as bundles of factor risk. We are exposed to different factor risk, earns risk premium. 자, 우리는 어떤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a bundle of factor risk. 어떤 팩터 리스크 또는 리스크 팩터들의 번들, 묶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자, 미국 국채 투자하게 되면요. 이렇게 바라보지 말자고요. 미국 국채 네가 투자했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미국 국채 투자했다고? 자, 그럼 무슨 위험이 있을까? 어떤 팩터 2개 배팅한 거예요. 뭐에 배팅하겠습니까, 이제? 미국 금리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배팅했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내려감에 따라서 미국 국채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는 금리 위험이 하나 있구나. 금리 위험에 대한 배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우리나라 국채가 아니고 미국 국채라면서 환율 위험에 배팅했군. 이렇게 해서 벌써 리스크 팩터 2개 있습니다. 미국 국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는 상품으로 바라보지 말고 투자를, 얘는 뭐 때문에 수익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핏을 얻게 만드는 드라이버 또는 밸류 드라이버가 도대체 뭐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밸류 드라이버는 좋게 말하면 밸류 드라이버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보게 되면 리스크 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포지션의 가치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리스크 팩터 도대체 뭐야?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자산으로 보지 말고 그 자산을 가지고 자산이 품고 있는 리스크 팩터를 보자. 자, 그런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험 프리미엄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세 번째 줄에서 the underlying factors may include market. 시장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시장 전체가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 수익 구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금리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investing style, 투자 스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파마 프렌치의 3팩터 모형, 우리 파트 1에서 잠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을 거예요. 멀티팩터 모델 중에 대표적으로 파마 프렌치 3팩터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3팩터 모형에서 첫 번째 팩터, 두 번째 팩터, 세 번째 팩터,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그건 다 투자 스타일입니다. 팩터 자체가 투자 스타일이에요. 그 투자 스타일도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두 번째, 다음번 챕터에서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ctors may also be classified as fundamental macroeconomic factors such as inflation and economic growth. 이런 거시경제 요인들도 또 다 팩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터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다. 어떻게 define 할 거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 따르면 팩타 이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모델은요, 기본적인 모델이 이렇습니다. 팩타의 띠오리의 모형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I라는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산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자,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얘가 이렇게 쓰는 거 하고요. expectation은 말이 붙었잖아요. expectation은 말이 붙으면 I라는 자산의 수익률이 상수값이 아니고 움직이는 값이죠. 왔다 갔다 하는 값인데 평균적으로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자, 상수가 아닌 거,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값이에요. 이게 아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일단은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상수죠, 이제. 얘는 완전 상수예요, 무위험 수익률. 거기다가 어떤 팩터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거다. 팩터 1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자, 곱하기 앞에 베타 1. 이렇게. 두 번째, 팩터 2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베타 2. 그래서 베타 K 곱하기 팩터 K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팩터 모델에 따르면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뭘 받는 거냐면 팩터 리스크 프리미엄을 우리가 받는 거다. 근데 앞에 보니까 이제 베타 값이라는 게 다 있어요. 공부했던 것 중에 일단은 이것만 한번 볼까요? 이게 다 없다라고 쳐요. 여기 없다. 2번부터 시작해서 K번까지의 팩터는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싱글 팩터 모델이 됩니다. 팩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싱글 팩터 모델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처럼 해서 RF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자, 베타 곱하기 팩터 1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팩터 1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런 거다. 시장 전체 수익률과 무위험 수익률의 차이. 이것도 무위험 수익률에 대한 뭔가 프리미엄이죠. 무위험 수익률보다 더 많이 얻는다고요. 우리 이걸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걸요. 마켓 팩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자, 어떤 개별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말이지. 어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곱하기 베타 I라고 써야 되겠네. 자, I라는 자산은 이 팩터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모형이 CAPM 모형이 되죠. 자, 이거를 여기서요. 조금 변형을 해서 어떤 개별 자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거는 무위험 수익률 요걸 갖다가 왼쪽으로 넘기죠. 이 RF를 왼쪽으로 넘겨요. 얘는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죠. CAPM 식이. 요거를 방금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얘를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사실은 말이지 요 왼쪽 게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데 왼쪽은 뭐냐면 개별 투자 I의 리스크 프리미엄 이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자, I라는 개별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 리스크 프리미엄 얻어야 되는 거지? 얼마만큼 얻기는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에다가 곱하기 그 마켓 팩터에 대한 민감도에 해당되는 베타를 곱하면 되는 거다. 이게 CAPM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 투자의 리스크 프리미엄은요. 팩터가 몇 개 있는 거냐면 딱 한 개 있습니다. 이 마켓 팩터 한 개 있어요. 마켓. 얘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시장이. 움직이면 베타는 개별 자산 I는 시장이 움직일 때 얼마만큼 반응하는 건가요? 이런 걸 보여주는 민감도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됐어요? 여기 아주 이런 게 이 CAPM의 대표적인 싱글 팩터 모형 또는 원 팩터 모델입니다.
자, 시장이 만약에 정상적 시장이고 그리고 이 원팩터 이론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개별 예산 I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이론이 맞는 이론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데 이 이론이 만약에 맞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뭐가 붙는 거냐면 알파라는 게 붙죠. 알파라는 초과 수익이 붙습니다. 자, 이제 알파를 갖다가요 설명하고 싶은데 알파는 결국은 이거 사실은 두 번째 팩터라든지 세 번째 팩터, 네 번째 팩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발라내지 못하고 팩터를 하나로만 딱 정의했기 때문에 알파가 이렇게 막 무더기로 남는데 이걸 좀 정확히 발라냈다라면 알파는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파를 갖다가 규명을 해야죠. 알파는 어떤 팩터에 대한 프리미엄이니 이게 지금 마켓 팩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팩터가 있게 되면 그러면 3팩터 모양이 되고 그 3팩터 모양이 아주 대표적인 게 파마 프렌치의 3팩터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4팩터 모델도 있고 뭐 여러 5팩터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따로 볼 기회가 있어요. 3팩터 모양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어떤 자산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팩터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는 거니 이거라고요. 그래 팩터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있다, 세 개 있다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저렇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하나 보세요. 이거 기본 또 틀입니다. 기본 틀. 싱글 팩터 모형이 맞다라고 합시다. 맞다. 그러면 우리가 t = 0 시점 여기가 조금 전에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 투자 호라이즌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어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I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I 자산의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예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 끝나게 되면 예상되는 가격이 뭐지? 예상되는 가격을 우리가 구하고 그러면 지금 이 가격으로 내가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투자 호라이즌 끝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수익률이 나올 텐데 그 수익률 어떻게 구할 거냐면 PI에 사서 이 값으로 우리가 빠져나오게 내가 기대하기로는 요 가격으로 빠져나올 거니까 빼기 1 하자. 이게 이제 곧 I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 이해됐어요? 자, 이 기대 수익률 뭘 써야 될 거예요? 기대 수익률. 다르게 말을 하게 되면 PI라는 값은요, 현재 값은 미래에 기대되는 값이 있는데, 기대되는 값을 1 더하기 expectation RI로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라고요. 그죠? 요 식은 요렇게도 바꿀 수가 있죠. PI에 관련된 식으로 하게 되면. 자, 이게 만약에 if 있잖아요. fair pricing. 아주 딱 정확하게 가격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때 쓸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요. 얘를 어디 가서 여기 나오는 이런 CPM 수익률을 이용을 해서 그걸 할인율로 써가지고 미래 기대되는 값을 현재 가치로 가져옵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기대 수익률이요. 지금 CPM 수익률보다 만약에 높다, 낮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거네요. 자,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를 CAPM이라고 할게요. 우리 파트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 if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지금 t = 0 시점에서 예상해보는 수익률입니다. 예상해보는 수익률. 한 호라이즌까지 가는 동안 예상해보는 수익률. 예상하는 수익률이 만약에 CPM보다도 이거는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이고 CAPM은 원 팩터 모형에 따른 균형 수익률입니다. 이런 수익률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I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만큼의 수익률이 나오면 된다고요. 이렇게 딱 나오면 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하는 수익률이 CAPM에 의한 균형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와요. 이 이야기는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가격이, 현재의 가격이, PI가, 분모가, 얘가
얘가 높다는 이야기는, 이거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분자가 작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PI가 underpricing,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말이죠. 시장에서 어떤 수익률이 있는데,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높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다는 이야기지만 가격이 낮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되고 있나요? 자, 요거 좀 이해를 좀 잘 하시길 바라고요.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 시장에서 말하는 투자자들의 예상 수익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낮아요 이런 이야기라고요. 가격이.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Factor theor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factor risk. Factor risk represent exposure to bad times. 자, 조금 있잖아요. 추상적 표현이 나오는데 factor risk가 도대체 뭐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bad time, 힘든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risk라는 게 위험한 시간 또는 힘든 시간이다. 그리고 그 위험 프리미엄은 그러면 언제 얻는 거니? 이런 힘든 시간이 있을 걸 예상되는 자산은요, 앞으로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거야. 근데 힘든 시간을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은 처음부터 투자자들이 뭘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왜냐면 그런 배드 타임을 우리가 겪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 위험 프리미엄은 언제 실현이 되는 거냐면 그 배드 타임이 지나가고 나면 실현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내가 전쟁터에 참여한 그런 수당 같은 걸 받게 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배드 타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그런 험난한 시간을 가지 않고 나는 꽃길만 걷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꽃길만 걷고 싶어 이런 사람은 그냥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얻기 어려워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니까. 그런데 힘든 시간을 가다 가시밭길이라도 나는 걸어갈 거야. 대신에 나한테 수익을 많이 준다라고 하면 갈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똑같은 가시밭길이 앞으로 펼쳐졌을 때에 얼마만큼을 너한테 프리미엄을 주면 되는 거니. 그거는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그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결정합니다. 나는 위험하는 걸 정말 싫어. 그럼에도 가야 된다고? 그러면 프리미엄 많이 줘. 나는 적극적으로 갈 거야. 프리미엄 조금만 줘도 나는 갈 수 있어. 이렇게 각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성향이 있어요. 그 위험 성향에 따라서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다릅니다. 그 위험 회피 정도죠. 위험 회피 정도에 따라서 그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게 됩니다. 자, factor theory is based on three primary principles.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factors important, not assets.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자산이 아니고요, factor다. 그 자산의 가치가 value driver가 도대체 뭔지, value driver, 다른 말로는 risk factor라고 하는데, 그 risk factor 도대체 뭔지, 이게 중요하다.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assets represent the bundles of factor. 결국 자산이라는 거는 이런 팩터들의 묶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팩터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bad time, 힘든 가시밭길과 같은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은 보게 되면 전혀 가시밭길이 없는 꽃길만 가는 자산이 있고 어떤 자산은 좀 힘들게 가는 가시밭길을 가는 자산도 있다. 그래서 어떤 가시밭길이니 얘는 보게 되면 아주 울퉁불퉁한 가시밭길이고 이거는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가시밭길이고 이거는 자갈길 가시밭길 이런 다 있을 거라고요. 종류들이 다릅니다. 자, 거기서요. Assets represent the bundles of factors. Assets typically represent the bundles of risk factors, although some assets like equities and government bond can be thought of as factors themselves. 주식이라든지 government 정부채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팩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투자하게 되면 주식이라는 자산이 가지고 있는 주가 위험이라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 주가 위험 속성의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자산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버먼트 본드는 가버먼트 본드대로 금리가 움직이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자산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3번에 보시면 investors have a differing optimal risk exposure. 사람마다 어떤 팩터에 얼마만큼 내가 노출이 될 거니 이게 사람마다 다 옵티멀한 수준이 다르다. 나는 이 정도면 딱 맞아. 나는 이 정도가 돼야 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톨러런스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옵티멀한 이 크기도, 이 옵티멀한 리스크 exposure의 크기도 다릅니다. 거기서 보면 investors each have a different optimal exposure to risk factor. 다 리스크 팩터에 대한 그 노출의 정도가 최적 수준이 다 달라지는데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s volatility. 자, 중요한 거는 volatility 팩터라는 것도 있다. 자, volatility 팩터 아까 제가 팩터를 그냥 가시밭길이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꽃길이 아니에요. 무위험으로 가는 거는 꽃길로 가는 거고 가시밭길로 가는 거는 뭔가 팩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가시밭길이 어떤 가시밭길인지가 조금씩 다 다르다고요. 자, 그 볼러틸리티라는 가시밭길도 있어요. 그 볼러틸리티라는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볼러틸리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내가 얻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Higher volatility result in higher asset risk during bad times. 자, volatility가 크다는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는 그런 bad time이 오게 되면 이 volatility라는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언제 변동성이 커요?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변동성이 큽니까? 내려갈 때 변동성이 큽니까? 자, 그때 이제 변동성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한 데 옛날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변동성은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범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동성이 없어요. 그런데 움직이게 되면 변동성이 있는 건데,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동반하는 거고, 자, 1년이라는 시간을 주면 얼마만큼 움직이겠니? 한 1km 움직여요. 그럼 1년 말고 하루라는 시간을 주게 되면 얼마만큼 움직이니? 한 1m 움직여요. 야, 그러면 1km 움직이는 애가 변동성이 엄청 큰 거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루 움직이는, 하나는 어떤 거는 하루만 딱 시간을 줘놓고 얼마만큼 움직이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거는 1년의 시간 주고 얼마만큼 움직이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간이 다르잖아요. 변동성은 항상 동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원데이 변동성, 하루짜리 변동성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주식시장에서 그 시장이 오른 날이 있고 내린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올랐고 어떤 날은 내렸습니다. 근데 뭐 종합주가 지수 생각하면 돼요. 종합주가 지수가 오른 날도 있고 내린 날도 있고 있는데, 그 해쳐 모여 이렇게 해서, 자, 종합주가 지수가 오른 날만 다 한번 다 모여봐. 오른 날만. 그 다음에 내린 날만 또 이쪽으로 다 모여봐. 자, 이제 올랐던 날은 몇 % 올랐지? 날마다 좀 오른 날이 다 오르긴 올랐지만 날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하루란 날짜 동안에 올란 날만 다 봐봐. 이렇게 오른 날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오른 퍼센티지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자, 올랐던 애들만 이게 평균을 구해보자. 일평균 몇 % 오르는 거니 도대체? 오를 때는. 그 다음에 내린 애들만 다 와. 이렇게 내린 날짜만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그러면 일평균 몇 % 내리는 거니 봤습니다. 그게 정확히 대칭일까요? 정확히 대칭이겠습니까? 오를 때는 평균적으로 한 1% 오르더라고요. 내릴 때도 평균적으로 한 1% 내립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를 때는 좀 덜 오르고요. 내릴 때는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장에 자, 변동성은 내릴 때 변동성이 더 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이 변동성을 표준 편차처럼 생각하게 되면 표준 편차는 좌우 대칭이잖아요.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변동성의 그 표준 편차는 변동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단위일 뿐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이렇게 표준 편차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일반적인 그 변동성의 개념은 어떤 일정한 시간에 딱 주어지게 되면 움직이는 범위, 이게 이제 변동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이 딱 주어졌는데 오를 때 얼마만큼 오르네? 일평균. 오를 때는 되게 작게 올라요. 뭐 0.5% 올라요. 뭐 내지는 뭐 기껏 많이 올라야 한 0.67% 올라요. 이렇게 오르고, 내릴 때는 하루 평균 얼마만큼 내리는 거냐? 한 1.7% 내리더라고요. 평균 내릴 때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내릴 때 있잖아요. 변동성이 더 커요. 자, 그러면 배드타임이 왔다고요? 나는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배드타임이 오게 되면 말이지 변동성이 엄청 커진다니까요.
시장이 나쁜 시장이 오게 되면 주가가 내려갈 때 변동성이 엄청 커져요. 그러면 저는 volatility and exposure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를 때는 조금밖에 안 오르고 내릴 때는 왕창 많이 내리니까 되게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볼러타일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나는 얻어야죠. 왜냐하면 자, 나는 볼러틸리티가 높아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볼러틸리티가 언제 높아지지? 장이 나쁠 때 저는 높아지더라고요. 나쁠 때 높아진다는 건 내릴 때 팍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많이 요구해야죠, 처음부터. 자, 그래서 거기도 보면 one important recent example of bad times was 2007 through 2009 financial crisis in return for bearing factor risk. 자, 이것도 이제 잘 보세요. In return for bearing factor risk. 뭘 해야 된다는 거지? 프리미엄 얻으려고 하게 되면 bear 해야 된다니까요. 견뎌내야 돼요. 그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 시간을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뎌낸 보상으로 investors require compensation through risk premium,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자, 그러면 위험 프리미엄이 실현이 될 수 있는 건 언제 실현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견뎌낸 이후에 실현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가로수를 보면 for example, a volatility premium for volatility risk during normal times. 자, 이거 언제 요구한다고요? Investors require compensation through risk premium during normal times. 정상적일 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볼러타일한 세상이 올 거니까. 그때 오게 되면 나는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밖에 안 내리지만 내릴 때는 왕창 내리는 그런 자산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을 정상적인 시절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볼러타일한 세상을 갖다 내가 견뎌내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가격을 갖다 좀 싸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낮게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견뎌내게 되면 내가 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서 bad times could represent economic bad times. bad time은 뭐 어떤 게 bad time입니까? 굉장히 가시밭길이 오는 때가 있는데 economic bad time, 전체 경제가 나쁠 때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간다든지 경제 성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뭐 전체적으로 거시경제가 나빠지는 순간도 있기도 하고 they could also represent bad times for investment. 투자와 관련해서 bad time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보니까 including poorly performing investment or market.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굉장히 성과가 안 좋은 시장 이럴 때가 될 수도 있고 factors all unique and each represent exposed to different set of bad times. 모든 팩터들은 다 독특하고 그리고 각 팩터들은 다 각자의 힘든 시간들이 있다. 그래서 팩터라는 거는 그냥 다 가시밭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가시밭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 가시밭길로 가야 되는 그런 자산들은 각자의 가시밭길에 해당되는 프리미엄을 처음부터 출발하기 전에 요구한다. 이 말 이해됐어요? 되게 좀 추상적이라서 이걸 이야기를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머릿속에 빨리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본인만의 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프레임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팩터 이론을 자꾸 설명하면서 이제 이게 어떤 팩터 리스크가 없는 거는 꽃길로 가는 애들이고 팩터 리스크가 있는 거는 가시밭길로 가는 거다. 가시밭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거죠. 언제 요구하는 거니? 가시밭길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하고 그러면 언제 실현이 되는 거니? 가시밭길 끝나고 나면 그게 실현이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CPM은 우리가 이제 뭔지를 다 아는데, 캐피탈리스트 프라이싱 모델, 싱글 팩터 모델이죠.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CPM describe how an asset behave not in isolation, but in relation to other assets and to the market. CPM은요, 어떤 하나의 자산이 혼자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거하고 연동해서 움직이는 걸 설명하는 이론이다. 자, 다른 거 연동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게 이거죠. 지금 시장 팩터입니다. 시장 팩터하고 연동해요. 근데 릴레이션 관계는 이 시장이라는 팩터하고 릴레이션은 뭘 가지고 측정하는 거냐면 베타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파트 1에서 제가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베타 구하는 방법. 베타. 자, 볼게요. 시장이 있어. 이거 그냥 종합주가지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합주가지수가 근데 뭐 1%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마이너스 1%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수익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자산의 수익률도 물론 있죠. 이것도 보니까 개별 자산 수익률, 얘는 보니까 뭐 얘는 2%가 되었다가 얘는 뭐 0%가 되었다가 안 움직였어요. 이런 수익률들이 쭉 다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얘를 순서상으로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순서상으로 다 찍자. 이렇게 순서상으로 찍은 다음에 RM을 X축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RI를 Y축에 두자. 그러면 순서상 첫날 RM이 1%일 때 얘는 1%일 때에 얘는 2%가 나왔어. 이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RM이 마이너스 1%였는데 RM은 마이너스 1% 얘는 0%가 나왔어. 마이너스 1% 얘는 0% RI는 자, 이렇게 매일매일의 순서상을 갖다가 다 좌표에 찍을 수가 있다. 사실 보게 되면 얘도 확률 변수고 여러 값들이 나오죠 이제. 여러 값들이 나오는 또 그 확률이 있죠. 확률 변수고 마찬가지로 RI도 확률 변수입니다. 두 확률 변수간의 관계를 좌표에다가 찍게 되면 확률 변수들은 이런 모양이 되죠. 울퉁불퉁한 모양이 되려면 울퉁불퉁한 모양. 자, 이 울퉁불퉁한 모양에서 그 스캐터돼서 막 울퉁불퉁한 모양이 있는데 이 울퉁불퉁한 모양에 요게 아래 딱 요 울퉁불퉁한 모양을 정확히 면적을 반으로 자르는 직선을 걷자. 이걸 우리는 회기직선이라고 하고 요 회기직선에서는 요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를 베타라고 한다. 하이자산의 베타다. 자, 그러면 베타는 뭐와 뭐를 연결한 겁니까? 여기는 시장과 개발자산의 수익률을 갖다가 직선의 관계로 연결을 한 거죠. 연결. 그래서 옛날에 공부한 게 있어요. 이 베타를 요 팩터, 마켓 팩터에 대한 체계적 위험, 시스테매틱 리스크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I라는 자산의 수익률은 말이죠. 요 빨간 직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빨간 직선으로부터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 수익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엡실론 I라고 한다. 그리고 엡실론 I는 이거는 I 자산의 스페시픽한 또는 이디어싱크래틱 리스크고 베타는 여기 마켓 팩터에 대한 시스테매틱 리스크,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기대 수익률은 도대체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 기대 수익률은 얘가 평균적으로 움직일 때 반항을 베타만큼 할 거니까 개별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자산 기대 수익률은 시장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개별자산은 그러면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니 그는 시장이 이만큼 평균적으로 움직일 때 거기에다가 베타를 곱한만큼 나오면 되는 거야. 이걸 식을 좀 바꾸게 되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RF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개별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얻으면 되는 거니 시장이 이런 위험 프리미엄을 얻을 때 베타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자산의 수익률을 독자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따라서 나오는 베타만큼 반응하는 그냥 종속 변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CAPM은. 그래서 the CAPM views not the asset own volatility as a relevant measure but its covariance with the market portfolio as measured by the assets beta. 베타를 구하는 수식이 있는데 베타요. 베타에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시장의 분의 코베리언스, I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과 시장 전체 수익률의 I라는 자산의 수익률과 시장 전체 수익률의 공분산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베타를 구하죠. 그리고 이 공분산이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곱 없어지고 시그마 M 없어져서 correlation IM 시그마 M분의 시그마 IAU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요거는 뭐냐면요. 시그마 I는 혼자만의 변동성이잖아요. 개별자산의 수익률은 혼자만의 변동성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의 변동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이것도 있어야 돼요. 얘가 움직일 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CAPM은 its own volatility, I란 자산의 고유한 자기만의 변동성을 가지고 위험 프리미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일 때 얼마만큼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 그것도 같이 보면서 있잖아요. 위험 프리미엄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패러그램만 보고 쉽시다. The CAPM assumes that the only relevant factor is the market portfolio. CAPM은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는 마켓 포트폴리오 M이라는 거다.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s are determined solely by 베타. 얼마만큼 위험 프리미엄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 건지는 베타라는 민감도가 결정을 한다. As mentioned, risk premium are important because they compensate investor for loss of during bad times. 자, 한번 볼게요. 요거 베타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자산이 있는데 1번 자산, 2번 자산 두 개 있어요. 시장이 움직여요. 이 시장이 움직일 텐데 얘가 확률 변수라고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률 변수인데 그냥 아주 쉽게 노멀 가정합시다. 정규 분포다. 정균포 가정하게 되면 얘가 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만 있으면 되죠. 자, 얘가 확률 변수니까 이런 정균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있는데 어떤 자산은 말이지 어떤 자산은 이런 베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요게 베타 1번 자산입니다. 1번 자산. 또 다른 어떤 자산은 이런 민감도가 베타 2번이에요. 2번 자산. 잘 보세요. 여기서 요 확률 변수가 요게 마켓 팩터인데 팩터가 뭐가 있다고 해서 할까? 가시밭길이 있다. 베타입니다. 아주 나빠지는 때가 있다. 나빠지는 때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훨씬 더 나빠져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쭉 밀려갔습니다. 수익률이 진짜 나빠지게 되었어요. 개별 자산의 수익률도 그러면 나빠지게 될 텐데 베타가 이거 2번 파란색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나빠질 거냐면 요만큼 나빠지죠. 요렇게 좀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애는 시장이 똑같이 이렇게 갔을 때요.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개별 자산은요. 이거 이해됐어요? 베타가 크면 클수록 위험하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베타가 크면 클수록 얼마만큼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위험 프리미엄을 많이 얻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그걸 설명하고 있죠. 베타가 크면 클수록 개별 투자 자산 I의 위험 프리미엄은 높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risk here is determined by the assets movement relative to each other, not by the asset in isolation. 개별자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가 움직이게 되면 얘는 얼마만큼 반응하는 거니 이렇게 다른 자산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위험 프리미엄을 얼마를 얻으면 되는 거니 이렇게 이제 CAPM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페이지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3페이지로 넘어갑시다.